임진강을 건너 북으로 36길.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판문점이 서 있다. 35년을 끊임없이 분단 문제를 파고든 작가 이호철. 그에게 판문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선생님 오늘이 판문점 몇 번째 오시는 거죠? 5번째. 5번째. 재는 것이 60년 10월하고 61년 5월, 그러니까 4.19하고 5.16 사이. 그때 2번 왔었고. 60년도에 처음 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때는 이 자유주의나 그 판문각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처음 들어올 때 그때 그 인민군 초소가 있었다고요. 선생님 판문점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60년 10월에 와 보니까요, 소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말에 썼죠. 쓰고 그해 3월에 발표가 되고 5월에 오보니까 이북 기자가 가서 내가 판문점의 작가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때는 뭐 이북 여기자 팬들을 뛰어보고 같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서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60년대 때는. 근데 지금 물론 해당하니까 해당량은 똑같아요. 그때는. 네. 해당가에 들어볼까요? 네, 들어가보죠. 이거 그때하고 똑같은데 네. 60년 그때는 유리창문이 없었어요. 그 주인공 진수하고 이북 기자하고 네. 회담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머리 통째로 뚫을 거 있죠. 창에서. 여기서 이제 그 서로 얘기 나누고 그랬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민족 분단의 뼈아픈 상징으로 남아있는 판문점. 사람으로 치면 가슴 패기에 난 부스럼 같은 거라고 이호철은 판문점을 풍자했다. 그러나 소설 판문점은 분단의 상처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를 새삼 흔들어 깨워준다. 반공이란 이름 아래 억눌려 있던 통일 의지는 1960년 4월 혁명을 돌파구로 뜨겁게 터져나온다. 통일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통일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당시의 시대적 유혹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상황을 밀도 있게 그려낸 선구적 소설이 바로 이호철의 단편 판문점이다. 화장품 냄새와 더불어 좀 불결한 냄새에 절어든 일상. 그 세계를 벗어나 진수는 판문점 취재를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진수는 북쪽의 한 여기자를 만나는데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계속 논쟁을 벌인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까지도 이념의 틀 속에 가두려 하던 여기자는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집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놓는다. 주인공인 두 남녀의 이념 논쟁과 애틋한 애정을 통해서 남북 간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가늠해본 단편 판문점은 당시의 문단에 큰 충격을 던지게 된다. 이 판문점이라는 것은 한국 전쟁의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하나의 그 뚜렷한 역사적인 증거인데, 이 증거 자체를 소설의 소재로 택했다는 거. 물론 이제 기자로서 거기 가서 취재해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북쪽 기자하고 만나서 많은 이런 얘기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발상을 한 것, 이러한 착상의 패기를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이호철적인 그런 강한 그런 성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철 이전과 이후로 문학사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남쪽으로 전쟁이 일어서 피라는 가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전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나도 회복되질 않아요. 이러한 월남민들의 정서랄까 감정이랄까 하는 것을 문학적인 수준에서 최초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이호철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철 문학은 단순한 전후 문학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역사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무게로, 큰 그림자로 이렇게 부각되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6.25 이후 50년대 한국 문단은 실존주의와 허무주의가 열병처럼 퍼져 있었다. 그만큼 전쟁의 상처가 깊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분단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작품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최인훈, 선우휘, 이범선 등 이른바 전후 세대 작가들 중에서도 흔히 이호철이 선두주자로 꼽힌다. 분단 문학을 말할 때 이호철 문학에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실향민의 아픔을 통해 왜 통일이 돼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벌써 49년 전 19의 인민군으로 입대하여 남하했던 길이다. 원산에서 고성에 이르는 동해안 300리 경관. 고향이 몹시도 그리워지면 그는 곧잘 속초나 양양 바다를 찾아간다. 말씨가 닮은 것도 그 이유려니와 동해 바다가 원산까지 있다 있는 까닭에서다. (35년) 그의 문학작품 저변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것은 실향의식이다. 다신 오지 않을 유년 시절의 그리움처럼 고향에 대한 그의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부피를 더해간다.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부터 동질성 회복과 인간화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은 어떻게 분단 상황을 극복해내느냐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1932년 3월 15일 함경남도 원산시 현동에서 이호철은 이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친가 쪽과는 달리 외가 쪽은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이 꽤 많은 편이었다. 조부 밑에서 배운 천자문을 거꾸로 바로 줄줄 외워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갈마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장문 실력이 좋다고 칭찬을 받곤 하면서 막연하게 작가를 동경해 오다가 분명히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중2에서 고1 사이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맏아들이 문인의 길을 가는 걸 극력 반대했다. 조금 그런 행태, 야한 행태들, 거기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들 보니까 뭐 술이나 먹고 뭐 왔다 갔다 멋이나 내고 이런 식의 시점. 그 안에서는 아버지의 관점이 나는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하고 싶고 아버지는 그냥 글쟁이라면 전부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삼아 내세운 게 톨스토이죠. 톨스토이 봐라. 톨스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깊이 드러내고 깊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냐. 아버지도 제가 톨스토이를 드러내면은 그것도 그럴듯하다 하고 조금 숙이고 그랬었죠. 작가 이호철의 올해 나이는 58. 문단을 지켜온 지 꼭 35년째다. 50년대의 등단, 여지껏 줄기차게 문학 활동을 해오는 몇 안 되는 중견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호철의 운명은 6.25로 완전히 뒤바뀐다. 19살 때 인민군에 동원됐던 그는 나중에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 일사후퇴 때 남으로 내려온다. 혼자 이남으로 내려와 실향민으로 살게 된 것은 그의 문학적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가 월남해서 처음 발을 디딘 부산 부두. 조금은 타락한 듯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부산의 분위기가 남한 사회의 첫인상으로 강하게 박혀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나고서 이 고향인 원산을 등지고서 부산까지 어떻게 내려오게 되셨어요? 원래는 원산서 12월 초에 네. 지금 중공군 내온다는 게 있어가지고 뭐 난리고 펴기죠. 그때부터 LS를 타가지고 12월 9일 날 여기 일부도 부산 일부도 여기 도착했죠. 그러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우선 이 부두가 먹여 살렸죠.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전국에 전부 부산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하루 일해서 이 땅 1,800원 받는데 젠장에 한 그릇에 700원 팥죽. 그 다음에 꽁치 타막 하나 들어가는 건 1,200원이고 꽁치 타막 없으면 1,100원이고 여기 남장 밥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종일 일하면은 밥 두 그릇 못 사 먹어.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제 땅통 뭐 이걸로 영양 보충하고 그래요. 그때 여기서 레이션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가만 그냥 일하다가 슬쩍하는 슬쩍 거였어요? 먹는 거죠. 소고기 뭐 이런 거 땅통. 그건 뭐 그냥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그의 데뷔작 타량은 부산 부두에서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부두 하역 작업을 하며 살아가는 네 젊은이들의 아픔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선배 문인들은 문단 초년생 이호철을 이름 대신 타량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태어나서 자라온 고향을 떠나 월남하게 된 젊은이들. 그들은 막노동을 해서라도 남쪽 땅에서 온전하게 몸부치고 살아야 했다. 피난지에서의 고된 노동,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이 그들을 괴롭히지만 예기치 못한 실향의 아픔보다 더한 것은 없었다. 타량의 주인공들은 바로 부산 시절의 이호철 자신이었던 것이다. 단진 월남에서 이 남한 땅에 있는 와서 살게 된 그 아주 어려운 젊은이로서의 그 자기 경험을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호철 씨의 그 초기 소설들을 가령 서정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관념이라든가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체험에 충실함으로써 50년대의 그 분단과 고향 상실의 그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행에 휘둘리는 그런 작가와는 일정하게 구별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작가로서 바람직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이후 수많은 실향민들의 삶의 근거지였던 부산의 국제시장. 전쟁의 부유물처럼 사람들은 꾸역꾸역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생활은 이호철에게도 예외일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부두 노동을 하면서 찬바람 속을 떠돌던 그는 재면서 주인의 눈에 들어 그날부터 당장 국수 볶는 일을 시작한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그 체험을 그린 작품이 그의 첫 장편 소설 소시민이다.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실향민과 전쟁으로 갑자기 돈을 벌어 소시민적 행복에 안주하려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이성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이 한 시대를 같이 흘러간다. 선생님 이 초장동이었죠? 당시에 여기. 네, 그래. 지금은 행정구역도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그런가? 재면소 있던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요. 구용장 여관사이. 지금 여관으로 바뀌었네요. 그냥 1층 집이었는데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렇죠. 상업물로 됐나 보죠. 여기가 바로 그 재면소였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재면소에서 일을 하게 그러니까 그때 되셨어요? 부노동, 반일 부노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거리가 없나 하고 그 차량에 나오는 고향 사람들 네. 같이 부산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유리창에다가 직공 일명 고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넷이 같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때 39살이었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내가 잘생겼다고 나를 보고 우리 선생님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랑 또 선생님 체험이 그대로 소시민에서 드러나고 뭐 조금 있거든요. 픽션도 있지만은 인물들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 소시민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소신이라는 것을 조금 사회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좀 문제가 많죠. 그 소설을 소신이라고 부르면. 그렇지만 하여튼 뿌리 뽑힌 인생들, 세대의 어떤 그 공동체라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농촌 공동체도 개표나 그야말로 전쟁 때문에 해체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부산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임시의 어떤 그 삶을 영위했다는 뜻으로 대충 소신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혈연이라든지 지연 같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빼져버린, 그런 그렇죠. 시장민들의 삶을 그렇죠. 소시민이라는 것이구나. 피난지 부산의 세태를 그린 장편 소설이 문단에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 보면 이호철의 장편 소시민은 그 시절을 총체적으로 다룬 기념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토록 들끓던 사람들은 소시민의 주인공들처럼 각자 나름의 삶을 찾아 흩어져가고 오랜 세월이 흘러 낡아진 집 한 채가 그때의 기억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다. 한 차례 세찬 바람에 휩쓸려 또 어디론가 밀려왔다. 차고 메마른 땅 서울. 그러나 남은 삶을 위하여 악착같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이제 정착하고 싶었다. 그동안 옆에서 지켜봐 오신 이호철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그 현대라는 걸 뿌리 뽑힌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 자신이야말로 어떤 그 뿌리 뽑힌 삶, 그 뿌리 뽑힌 삶의 그 뿌리라는 걸 늘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선생님께서는 남한 사회의 어떤 면에서는 적응이 되면서 적응이 안 되는 어떤 그 소외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어떤 이 분단이라는 걸 갖다가 기본적인 어떤 문학적인 어떤 명제라고 그럴까? 하여튼 어떤 그런 좀 운명적이까지 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생은 말하자면 군인으로 그러니까 군대 사를 비하자면 장군의 문학이라든가 지휘관의 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최일선에서는 어떤 그 일선 병사의 문학을 해왔다. 말하자면 문학을 하면서 어떤 영광이라든가 말하자면 제비본대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몰고요. 어떤 면에서 좀 실렸던 입들은 좀 머슴 일 같은 것도 좀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순환도 겪으시고 그러면서 한 번도 외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하여튼 문학 자체, 문학 하나만 가지고서 인생이란 이 대하를 이 도강 건너가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선생님께서는 정말 소설 하나만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우리 일관됐다는 거 이거는 아마 우리 후배들을 한데 그리고 또 우리 50년대 이후에 어떤 한국 문학사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과 태안에서 동시 발표하게 되어 있는 공동성명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태안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달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6.25 때 단순 월남한 어부 영감은 난리통에 고생도 꽤 했지만 이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어 살만한 처지다. 그런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부터 느닷없이 형사에게 쫓기는 몸이 된다.
사실을 오늘 새벽에 발견했지만 어젯밤에 부모의 틀림없다는 그런 말이야. 형사가 영감을 찾는 건 그날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사하자는 건데 영감이 형사를 겁내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다. 가만히 있어. 경찰이 그의 과거를 눈치채는 틀림없이 그를 고정 간첩으로 단정할 것이었다. 손님, 결국 친구의 죽음은 자연사로 밝혀지지만 억구 영감의 고민은 억구 영감밖에 모를 일이다. 집안 사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술만 드시면 어떡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사회가 아직이 말하자면 무섭다. 말하자면 우리 반공 어떤 아래릭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공포질려 있다. 이것을 풀려면은 역시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지. 근데 거기가 그 공포가 납니다. 공포. 만약 거기 개성연감 하나는 자기가 이 마장 공산주의자로 어떻게 어느 당국에서 그렇게 볼까봐 지레 겁이 나가지고 지레 이렇게 어떤 창난증 비슷하게 일으키는 그런 행태를 그랬죠. 그런 공포를 조금 좀 풍자적인 타치로 타치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7.4성명의 정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정치적인 민주화, 사회적인 민주화가 광범하게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지금 고르바초프가 얘기하는 공개성, 언론의 자유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당당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아직 그 반공 뭐 이런 분위기, 어떤 그런 뭐니까 그 강권 정치 이런 하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냐. 그게 그 겨울의 긴 기억에 담은 중요한 메시지죠. 칠사 남북 공동 성명으로 사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고 적십자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서로 왕래하게 됐다.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 통일,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평화적 통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원칙.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조국의 먹구름을 한 번에 걷어내는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같은 민족을 만나려는 마중인파가 거리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호철도 틈바구니에 끼어 누구보다도 열렬히 그들을 환영했다. 어떤 신문사의 위촉으로 취재차 나간 거였지만 아무래도 그 감격의 도가니는 글재주를 다 동원해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부와 부모님, 그리고 누이 동생들. 머자나 그들을 만나 얼싸안을 수도 있고 명사심리 해당화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계성은 2년보다 훨씬 지난 분단의 벽을 허물고 이산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는 한반도가 온통 인물천지가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저만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가슴 설레었을 때 북의 혈육들도 그를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배반이었다. 그것은 유신 독재로 가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미리 쳐놓은 하나의 포석에 불과했다. 민중의 통일 열망을 집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한 유신 체제. 그 실체를 알게 되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호철도 투사 아닌 투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호철은 71년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참여한 뒤 문인 시국 성명, 문인 간첩단 사건 등으로 경찰서와 구치소를 계속 드나들게 된다. 어질고 순박한 그를 투사로 만든 것은 외세와 군부 독재로 대표되는 반통일 세력이었다. 70년대 이래 계속된 그의 현실 참여는 투사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투철한 작가의식의 소산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당대의 글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양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식인이라는 뭐예요? 지식인이라는 게. 그 당대의 민중의 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민중의 욕구를 체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글 쓰는 것만 제 장단은 아니에요. 글 못 써줬던 붓을 꺾는 것도 가장 어떤 숙연한 가장 그 제대로 생긴 문화 활동일 수가 있어요. 안 쓰겠다. 이것 자체가 문화 활동일 수가 있다. 실천적인 문화. 그런 점에서는 저는 71년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직접 그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데서는 좀 손해본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운동이나 혹은 그런 민주화 운동에 몸을 담고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데에서 뭐 소설 한두 편 쓴 것보다도 더 말하자면 나로서는 긍지를 느끼죠. 늘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서 거세고 급한 소용돌이를 헤치며 살아온 작가 이호철. 그러느라 소설 쓸 시간을 제법 많이 잃기도 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회적 역사적 시각을 심화시킬 수 있었고, 아울러 또 다른 문학 세계를 펼쳐가기 위한 밑거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날카로움과 우둔함을 함께 지닌 이중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즉각 대응을 하게 되고, 먼저 나섰다가 눈치껏 빠져나오지 못한 채 민기적거리고 만다. 80년 5월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 2달간 햇빛을 못 본 고통은 기억하기조차 싫어한다. 그러나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고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자세다. 지금 사기는 나오지. 그걸 보사 뿌리 이게 다 뿌리잖아. 진짜가 안 좋은 곳이. 여기 괜찮지. 여기 뭐야? 대만대학교. 중문학을 전공하는 외동딸 윤정화, 국문과를 졸업한 아내 조민자 씨는 그의 삶과 문학을 가장 폭넓게 이해하는 소중한 독자이다. 아니 대만 그 공원 친구. 야, 이거 지금 올라갔는데 네가 더 커. 뿌리 뽑힌 삶을 살아온 그에게 이 가족은 그가 남쪽에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제 남녘 땅에서 혼자가 아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애정이 유별난 것은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홀로 보낸 그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는 제가 딸이 혼자고 그래서 아빠가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세심하게 저를 바라보는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옥에 계셨을 때 저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만 봐도 그래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활 철학 같은 거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 게으름이 가장 나쁜 것이다.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처음으로 뭐 이성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 쫓아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엄마한테, 이모한테 얘기를 해서 풀고 남학생을 한번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그래야지 혼자 끙끙 앓는다는 거 너 혼자 너무 아픈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한다기보다도 좋은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얘기처럼요. 되게 편하고 좋은 아빠였어요. 4.19 혁명과 5.16 쿠데타, 7.4 남북 공동성명과 유신체제 등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항상 시대의 문제에 밀착된 소설을 써온 이호철. 여러 갈래로 남북 교류의 새 기운이 힘차게 일고 있는 요즘, 그는 해방에서 6.25까지 북한 체제에서의 체험을 소설로 묶어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것은 당시 북한의 사회상을 직접 겪었던 그가 아니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남에서 온 사람들, 칠흑 어둠 속 질주, 변혁 속의 사람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최근작은 월북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이런 내용의 소설들이 대체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남에서 온 사람들 시리즈는 지금까지의 분단 문학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며칠 전에 입대한 신병들과 남쪽에서 올라온 의용군을 합류시킨 일개 대대가 38선을 넘어 동해안을 타고 남으로 내려간다. 요컨대 이것은 후퇴 작전을 위한 예비 조치였다. 포항 영덕 근방에서 일진일퇴하며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최일선의 정예 부대를 표안나게 뒤로 매돌리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 신병대대로 하여금 그 자리를 메우게 한다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울진 근방에서 적의 진격을 잠시라도 지체시킬 책임을 지닌 별 볼 일 없는 소모품이었다. 남에서 온 사람들 시리즈는 뒤늦게 인민군에 입대한 주인공 내가 남에서 온 의용군들을 대상으로 정치 교양 임무를 맡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 남하 명령이 내려오기 전까지의 상황, 화차를 타고 안면에서 호송까지 밤을 가르며 달리는 상황, 그리고 호송에서 도보 행군으로 남하하는 상황을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해놓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갈등들을 주인공 나의 눈을 통해서 보여준다. 울진에 한 달 동안 진주할 당시의 생활과 국군에게 쫓겨 양양까지 패주할 당시의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이 연작 소설들은 새로운 체제에 속한 의용군들의 인간적 면모와 사회주의 사상 속에서의 인간 갈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것은 이호철이 뒤늦게 펼쳐 보여준 자전적 작품이기도 하다. 제가 그러니까 8월에 먼산을 떠나서 9월 26일에 울진서 전출하고 9월 26일에 거기서 전출 9월 27일에 거기서 백만강 떠나죠. 떠나서 태백산맥으로 쭉 기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리 뒷골짜기로 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와서 국군 당국에 포로가 된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냥 저 대천봉에서 흘러내려오는 양양의 유명한 남대천이죠. 이호철의 남에서 온 사람들 시리즈가 비중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서 벗어나 남북을 같은 위치에 놓고 민족 전체적 시각에서 당시의 체험을 균형 있게 그려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즉 70년대까지 이호철 선생님이 추구해 오던 것이 주로 월남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 체제 하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출세하고 혹은 못 살면서 통일을 그리워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혹은 우리나라 남북한 다 실망한 채 외국으로 가버린 새 유행을 그린 데 비해서
80년대 들어와서 이어철 선생님이 중요한 변혁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그것이 6.25 혼란 중에서 남쪽에서 도리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북쪽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상태일 겁니다. 여기 또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 방공소설 속에서는 북쪽에 여기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개 북쪽 체제에서 실망한 채 좌절, 자살, 죽음 뭐 이런 것으로 끝난 데 비해서 이호철 선생이 그린 이 일련의 월북한 많은 청년 학생들의 그 인간상들은 역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체제에서 가장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북한 체제에 잘 살 수 있는 한 지도자적 인간 그 자질을 보이는 청년상으로부터 완전히 좌절한 인간상, 적당히 그냥 순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상, 이런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점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결국 남북한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정하게 비판받아야 되고 공정하게 극복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이호철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90년대를 지향하면서 통일 지향의 문학을 말할 때 월남한 사람과 월북한 사람들을 동시에 공시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분단 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에서 온 사람들 시리즈의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호철은 자신이 소속됐던 인민군 박격포 중대가 한 달 동안 주둔했던 울진의 어느 고가를 찾았다. 이 댁이 바로 예전에 그 인민군 우리 중대본부 그러니까 한 130명 일개 중대 박격포 중대 일개 중대가 바로 이 집에 주둔해 있었던 거죠. 그때도 대운이 여기로 있었나요? 그럼요, 그대로예요. 한 달 동안 좀 있었지 여기는. 그때 부대가 주둔했을 당시에 담장은 허물어져 내리고 단정하게 서서있던 안채도 납작하게 내려앉은 듯하다. 이 마당에서 오락회 하실 때는 주로 뭐 40여 년 세월의 흔적이 집 안팎 여기저기에 널려있다. 또 미국의 군가들 부르고 그리고 밑에 꽃을 안 하니까. 그쪽 여기가 마루였는데. 여기 마루가. 이쪽 마루였나? 여기는 사람. 마루가 좀 쭉 했는데. 아니, 그대로. 요 방에 그때도 중대장이 있었죠. 네, 이거 우리 박격포 중대였어요, 여기가 박격포 중대. 물을 파가지고요. 국민들이 있으면서 역사 파해가지고 나르고. 그때 여기 저 오락회 할 때, 밤에 오락회 할 때, 제가 그때 뒤에 오락회 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부인은 이제 작년 1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시군요.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성분이 이제 우리가 지주라고. 지주라고 해가지고요. 몇 번 죽을 겁을 당했어요. 그때요? 네. 아주머니 그 당시에 그 인민군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으세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때요? 저도 고향이 여기 휴전선 여기 고성이거든요. 중국지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후회했어요. 후회하고 딸이 했는데요. 휴전선 바로 북쪽 고성이 고향이라는 아주머니는 갈 수 없는 이북 얘기에 말을 잊지 못한다. 만날 수 없는 가정, 돌아갈 수 없는 땅, 인적 드문 산골에까지도 실향의 아픔은 흩뿌려져 있었다. 참, 그래도 원산에, 원산서 고성까지 저런 말입니다. 원산 못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럼 몇 년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6.25하고 그 이듬해 올라왔습니다. 네. 전 원산중학교요. 네. 원중이요. 네. 그러시군요. 바로 원산중학교 뒤안에 원산중학교 다니기 때문에 원래 지금 갈마 쪽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기차 타고. 갈마도 비행장이. 네. 지금 뭐 한참 주무는 명사님 네. 거기. 그리워 죽겠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돌멩이 하나, 바람 한 자락도 간절하게 그리운 사람들. 그리움이 쌓여 아픔이 되고 그것은 한이 되어 남을 것이다.
있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극을 고스란히 껴안고 살아온 작가 이호철. 민족의 아픔을 파헤쳐온 35년 그의 문학도, 불의를 가로막고 서던 그의 뜨거운 몸짓도, 통일의 실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은 절실함 때문이었다. 이제 이순을 바라보는 58의 나이. 생전에 통일의 그날이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통일의 지평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품으로든 사회적 발언으로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히 해내고 싶다는 이호철. 좀 더 나이가 든 뒤엔 분단의 희생자인 자신의 얘기를 회고록으로 써서 분단 시대의 자그마한 거울로 남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족 통일의 과제가 남아있는 한은 그가 담당해야 할 소설의 몫이 늘 문학사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